토요일 아침에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박영수는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며 작은 코를 흥얼거렸다. 40해를 산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안이었다. 손주 한나가 쓴 그릇, 아들 도진이 쓴 컵, 그리고 며느리 소라의 커피잔까지. 설거지통 안의 그릇들은 가족의 흔적이었다. 어머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영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다. 며느리 한소라가 프린터 용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시청에서 생활보조금 받으셨죠? 영수는 눈을 깜빡였다. 생활보조금? 그게 뭔가 싶었다. 무슨 소리야, 소라야? 어디에 썼어요? 돈. 소라는 한 걸음 다가서며 종이를 영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A4 용지에는 복지금, 지급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수령인 이름란에는 분명히 박영순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어머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3달 전부터 매달 35만 원씩.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생활보조금? 신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 나 이런 거 신청 안 했는데. 그럼 누가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 한도진 40이 다가왔다. 그는 소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급하게 돈 필요했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진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친아들이 40년을 함께 산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철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도진아, 엄마는 정말.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소라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면서도 도끼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연세도 있으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록이에요. 돈이 나갔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을 해야 하는가? 아니, 무엇을 변명한단 말인가? 하지도 않은 일을, 받지도 않은 돈을. 난 안 받았어.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소라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도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실망감이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일단 시청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소라는 종이를 도로 챙겨들고 거실로 돌아갔다. 도진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다. 부엌에 혼자 남은 영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보다 치욕이 먼저 밀려왔다. 내 이름으로 누가 뭘 한 거지? 그녀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난 안 받았는데.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부엌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누구도 먼저 식탁에 앉지 않았다. 영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으며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려서 그릇을 놓칠 뻔했다. 국자를 들 때마다 아침에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디에 썼어요? 돈. 엄마 밥 됐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수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하나씩 식탁에 올렸다. 곧 도진과 소라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 한나가 자리에 앉았다. 영순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한나는 눈치를 보며 밥을 입에 넣었고 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떠먹었다. 소라만이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영순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님,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순의 등이 굳어졌다. 아까 시청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해 줬어요. 분명히 어머님 명의로 신청됐고 지난 석 달간 총 105만 원이 지급됐대요. 소라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이. 그런데 이상한 게 계좌번호가 제 거래 은행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제 통장 쓰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을 내가 왜? 그럼 누가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한나가 깜짝 놀라 수저를 놓았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그 말에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치매. 며느리는 지금 그녀에게 치매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지는 중간에 끼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라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왜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어머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고, 그건, 그리고 저번 달에는 같은 반찬을 이틀 연속 만드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소라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다. 영수는 입술을 떨었다. 가스불은 끄고 나갔다고 확신했는데 소라가 다시 켜놓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난 안 받았어. 영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럼 누가 받았는데요? 소라가 되물었다. 식탁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한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거짓말 안 하는데. 한나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소라가 날카롭게 말했다. 한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손녀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미어졌다. 나 방에 들어가 있을게.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이 엄마 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시청에서 확인 전화 온대요. 내일 오전에.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누가 뭘 한 거야?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건이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105만 원. 그 어디에도 그런 돈은 없었다. 밤이 되었다. 영수는 옷장 위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닦으며 생각했다. 차라리 나갈까? 이 집을 떠날까? 하지만 가방을 들고 방문 앞까지 갔다가 그녀는 멈췄다. 나가면 진짜 돈 훔친 노인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도망친 사람, 죄를 인정한 사람. 영수는 가방을 도로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 영수는 부엌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할 일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에는 어젯밤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라와 도진이 외출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님, 우리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순아, 나야 마리. 그 목소리에 영순의 눈이 커졌다. 김마리, 40년 지기 친구였다. 영수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마리야.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마리는 김치통을 한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영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눈가가 퉁퉁 붓고 안색이 창백했다. 들어와. 무슨 일 있었지? 마리는 신발을 벗으며 단번에 눈치챘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안내했다. 마리는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영순의 손을 꽉 잡았다. 또 그 며느리지?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는 한숨을 쉬며 영순을 소파에 앉혔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생활보조금, 자신의 이름, 며느리의 계좌, 그리고 치매 운운하던 소라의 말까지. 마리는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탁 쳤다. 그 여자가 지금 널 도둑으로 만들고 있잖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내 이름으로 신청됐다는데 난 한 적이 없는데. 울면 안 돼.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영순의 어깨를 꽉 잡았다. 행정은 기록이 남는 법이야. 누가 신청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다 흔적이 있어.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가자. 어디로? 시청, 민원지원센터. 영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마리의 눈빛은 단단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의 눈빛을 믿지 못하면 이제 누구를 믿겠는가. 알았어. 가자. 두 노인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마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기록해둬야 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청 민원지원센터는 일요일이라 한산했다. 당직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마리가 먼저 카운터로 다가갔다. 저기요, 생활보조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신청자 본인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영순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기록을 확인했다. 박영수님 맞으시죠? 3달 전에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셨네요. 제가 언제 신청했나요? 정확한 날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마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직원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대답했다. 7월 18일 오전 11시 23분에 온라인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정형외과 예약이 있었거든요. 그럼 대리 신청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긴급연락처 확인해 볼까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긴급연락처가 한소라 님으로 되어 있네요. 따님이세요? 며느리입니다. 마리가 대신 대답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를 지었다. 그리고 계좌번호도 한소라 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리는 직원에게 물었다. 신청서 원본 볼 수 있나요? 민원인 본인이시니까. 잠시만요. 직원은 뒤쪽 서류함을 뒤지더니 파일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수령인 박영순, 긴급연락처 한소라, 계좌번호 한소라 명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신청서 하단의 서명란이었다. 거기에는 박영순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영순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 제 글씨가 아니에요. 영순의 손이 떨렸다. 마리가 신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 필체, 각지고 또박또박한 게 영순이 내 글씨는 둥글둥글한데. 맞아.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 같은데요.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으로 조사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가 즉시 물었다. 그럼 이 신청서 사본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원은 복사본을 출력해 주었다. 마리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영수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순아, 이제 알았지? 마리가 영순의 어깨를 감쌌다. 이건 사기야. 내 며느리가 내 이름을 훔쳤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시청을 나서며 마리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영순아.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영순에게 물었다.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은행 가면 돼. 며느리 몰래.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야 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옆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리와의 약속 시간은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기로 했다. 소라와 도진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영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리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어제 받은 신청서 사본과 수첩이 들려 있었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영수는 생각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70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이제 며느리를 조사하고 있다니. 은행에 도착하자 마리가 먼저 직원에게 말했다. 계좌 거래 내역 조회하고 싶은데요. 타인명의 계좌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운데요. 며느리 계좌인데 제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있어서요. 사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 후 지점장이 나왔다. 영수는 사정을 설명하고 시청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도용 의심건이시군요. 입금 내역 정도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금 내역은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금만이라도 확인할게요. 지점장은 직원에게 지시했고 곧 프린트된 거래 내역서가 나왔다. 영순과 마리는 숨을 죽이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7월 25일 35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8월 25일 35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9월 25일 35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이게 그 돈이구나. 영순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리의 눈은 그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다. 7월 27일 30만 원 계좌이체. 8월 27일 30만 원 계좌이체.
9월 27일 30만 원 계좌이체. 봐봐, 영순아. 돈 들어온 지 이틀 후에 똑같이 빠져나갔어. 마리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다. 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최강민 컨설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최강민, 최강민. 마리는 뭔가를 검색하듯 중얼거렸다. 영순이 물었다.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작년 가을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명함 돌리던 남자 있었잖아.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영순도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양복 입고 말쑥하게 생긴 30대 남자. 투자 상담, 재테크 컨설팅 같은 말을 하며 명함을 나눠줬었다. 그 사람, 소라 회사 근처에서도 본 적 있어. 마리가 신중하게 말했다. 영순의 눈이 커졌다. 소라랑 아는 사이라고?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작년 겨울에 소라가 카페에서 누군가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봤거든. 그때 그 남자가 같이 있었어. 영수는 거래 내역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총 90만 원. 105만 원을 받아서 90만 원을 이체했다. 나머지 15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수수료 챙긴 거 아닐까? 마리가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가 복지금을 빼돌려서 외부 남자에게 보낸 거야. 이건 단순한 도용이 아니야, 영순아. 공모된 횡령이야. 영순의 손이 떨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니. 화요일 아침 7시 영수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라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슬쩍슬쩍 관찰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 화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영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어머님, 저 출근합니다. 소라는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영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 도진도 따라 나갔다. 엄마,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집이 조용해졌다. 한나는 이미 학교에 갔고 영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다. 마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 나갔어? 응, 방금. 8번 버스 탔어. 좋아. 우리도 가자. 두 노인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청으로 향했다. 어제 만났던 당직 직원은 없었고 대신 중년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마리가 카운터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제 생활보조금 관련해서 문의했던 사람인데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영순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다. 어떤 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신청서 원본이랑 지급 전표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조사 신청하려고요. 직원의 표이 조금 굳어졌다. 조사 신청이요? 네. 명의도용 의심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과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다. 명의도용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 제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갔어요. 영순이 또박또박 말했다.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경우는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행정 기록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과장은 한숨을 쉬고는 직원에게 지시했다. 신청서 원본 복사하고 지급 전표도 출력해드려. 네, 과장님. 서류가 출력되는 동안 과장이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이거 아주 조용히 처리하셔야 해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언론에 나가면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그러면 정말 도움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봐요.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저는 제 억울함을 풀고 싶을 뿐이에요.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 서류가 준비되었다. 신청서 원본 사본, 지급 전표, 계좌 확인서까지. 마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투명 파일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시청을 나서며 마리가 말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신청서, 계좌 이체 내역, 지급 전표까지. 하지만 소라는 부인할 거야. 내가 시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잡아야 하는 거야. 소라와 최강민이 만나는 걸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가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검토했다. 신청서의 필체, 계좌번호, 이체 날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영순아, 이거 봐. 마리가 신청서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신청 경로 온라인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휴대폰으로 신청했다는 거네. 그럼 접속 기록이 있을 거야. IP 주소나 기기 정보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해? 경찰한테 요청하면 돼. 하지만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경찰 신고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져. 며느리가 구속될 수도 있어. 영수는 숨이 막혔다.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은 아내가 범죄자가 되는 걸 견딜 수 있을까? 손녀 한나는 어떻게 될까? 마리아, 난 생각할 시간은 아직 있어.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하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최강민의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의 작은 공유 오피스였다. 마리는 사무실 주변을 몇 바퀴 돌며 주변 환경을 파악했다. 여기 CCTV도 있고 출입 기록도 남을 거야. 우리가 언제 들어가? 아니, 우리는 기다려. 소라가 언제 이 사람을 만나는지 확인해야 해. 마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건물 외관, 입구, 주변 카페, 모든 것을 기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말이 없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리에게 물었다. 마리야,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할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하지만 가족이 깨지잖아. 도진이는 아내를 잃을 거고 한나는 엄마를 잃을 거야. 마리는 영순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순아, 내가 참으면 넌 평생 도둑으로 살게 돼. 내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그리고 소라는 또 할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 영수는 눈을 감았다. 마리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참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알았어. 끝까지 가보자. 마리가 미소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에 받은 서류들이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마리의 문자였다. 내일 소라 스케줄 확인해봐. 외출하는 날 따라가자. 영수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내일 확인해 볼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수는 거실로 나갔다. 소라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수첩이 하나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영수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빼곡한 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6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남 라운지. K.
K. 최강민의 이니셜일까? 영수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마리에게 사진을 보냈다. 목요일 오후 6시 강남 라운지. 곧 답장이 왔다. 좋아. 그날 우리도 간다. 녹음기 준비해.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코앞이었다. 그날 밤 영수는 꿈을 꾸었다. 법정에 서 있는 꿈이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외치는 꿈. 그리고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내 이름을 되찾겠어. 꼭. 영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수요일 아침 영수는 일찍 눈을 떴다. 목요일까지 하루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국자를 들 때마다 손잡이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소라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었다.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어머님, 국이 좀 짜네요. 소라의 목소리에 영수는 화들짝 놀랐다. 아, 미안. 다시 끓일게. 괜찮아요. 먹을 만해요. 소라는 무심하게 말하며 밥을 떴다. 영수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복지금을 빼돌리고도. 어머님,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수는 시선을 돌렸다. 소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순을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식사를 마저 했다. 도진이 거실에서 나왔다.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형외과 예약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수는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말 했어? 네, 지난주에. 무릎이 아프다고. 소라가 끼어들었다. 역시 기억이 안 나시네요. 요즘 자꾸 그러시니까 걱정이에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억력이 나쁘다고 몰아가는 것. 하지만 이제는 참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 그럼 오늘 병원 가볼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소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출근길에 나선 소라와 도진을 배웅하고 영수는 재빨리 마리에게 전화했다. 마리야,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소라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억력이 나쁘다고. 진정해, 영순아. 그건 너를 미리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나중에 내가 뭐라고 해도 어머님이 헷갈리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게.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일까? 마리아, 무서워. 괜찮아. 내일이면 끝나. 오늘은 준비나 제대로 하자. 두 사람은 오전에 만나 준비물을 점검했다. 마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우리 아들이 회의할 때 쓰던 거야. 음질 좋아. 어떻게 쓰는 거야? 간단해. 이 버튼만 누르면 돼. 그럼 자동으로 녹음돼. 마리는 영순에게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영순은 몇 번 연습했다. 내일 이걸 들고 가야 하는 거지? 응. 가방 안에 넣어두면 돼.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 만약 들키면 안 되지.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강남 라운지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공유 오피스 1층에 있는 작은 라운지였다. 커피와 간단한 음료를 파는 곳이었다. 우리도 미리 가서 자리 잡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야.
소라가 우릴 보면 어떡해? 못 본 척해.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고 하면 돼. 마리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영수는 그녀의 꼼꼼함에 감사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오후에 두 사람은 다시 시청을 찾았다. 혹시 모를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접속 기록은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IP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마리가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면 되겠네요. 영순이 조용히 말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네. 제 이름이 도용됐어요. 이건 범죄잖아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두 사람은 시청을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이 불었다. 영순아, 추워. 좀 쉬었다 가자. 근처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마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영순아, 이거 봐. 화면에는 최강민의 SNS 계정이 떠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게시물에는 재테크 상담, 투자 컨설팅, 자산 관리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다. 이 사람 사기꾼 냄새 풀풀 나네. 마리가 중얼거렸다. 영순도 게시물들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뭔가 수상했다. 단기 고수익 투자, 비공개 투자처 같은 말들이 많았다. 이 사람이 소라한테 투자하라고 꼬드긴 건가? 아마도. 그래서 복지금까지 빼돌린 거겠지. 그럼 소라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 아냐? 마리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가 왜 내 이름을 도용해? 영순아, 이건 둘이 짜고 한 거야. 확실해.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갑고 쓰라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밥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도지는 피곤해 보였고 소라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한나만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한나는? 저도 괜찮아요. 한나는 작은 손으로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에 영순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소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순은 설거지를 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소라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 6시.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옷장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마리에게서 받은 작은 기계.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마리의 문자였다. 내일 5시 30분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나자. 절대 늦지 마. 영수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꼭 갈게. 그날 밤 영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다. 소라의 얼굴, 최강민의 모습,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내 이름을 되찾을 거야. 꼭.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새벽 3시 영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박영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다. 거울 속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요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의 날이 오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5시
영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시청에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강남역 2번 출구에 마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영수나 왔어? 응. 근데 선글라스는 왜? 들키면 안 되잖아. 너도 써. 마리는 가방에서 선글라스 하나를 더 꺼내 영순에게 건넸다. 두 노인은 선글라스를 쓰고 공유 오피스로 향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1층에는 라운지가 있었고 위층에는 여러 회사들의 사무실이 있었다. 라운지는 넓었고 사람들이 꽤 많았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다. 저기 구석 자리 비었다. 마리가 가장 안쪽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자리를 잡았다. 창가 쪽이었지만 입구가 잘 보이는 위치였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마리가 주문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입구를 주시했다. 시간은 오후 5시 40분. 영순아, 긴장돼? 많이. 손이 계속 떨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오후 5시 50분,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SNS에서 본 얼굴이었다. 최강민이었다. 저 사람이야. 영순이 작게 속삭였다. 최강민은 라운지 중앙의 테이블을 골라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뭔가 작업하기 시작했다. 오후 6시 정각, 소라가 들어왔다. 영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있었다. 립스틱도 더 진했고 머리도 곱게 넘겼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최강민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강민이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영순과 마리의 자리에서는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대화 내용이 들릴 듯 말 듯 했다. 마리가 영순의 손을 툭 쳤다. 녹음기. 영순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번 거는 잘 처리됐어요? 최강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제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리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이번 건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하면 한 번에 50만 원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당연하죠. 이제 시스템도 파악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이상하게 눈치를 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치매 증세 있다고 몰아갈 생각이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최강민이 웃었다. 영리하네요. 영수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며느리가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니. 그럼 다음 주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면 나와요. 그럼 전번처럼 제 계좌로 이체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15% 정과 같아요. 소라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 계산하는 듯 했다. 그럼 이번에는 얼마 받을 수 있죠? 50만 원에서 수수료 빼면 42만 5천 원 정도요. 좋아요.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영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리가 놀라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영순아, 진정해.
하지만 영수는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다. 소라와 최강민의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그 돈, 내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야.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내가 내 이름에 내 계좌 붙였지.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최강민이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다. 뭐예요? 이분은 누구세요? 제 시어머니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마리가 영순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이 소리 다 들어갔어. 마리는 영순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소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최강민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는 그냥 상담만 한 거예요.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닥쳐요. 마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시청 신청서, 계좌 이체 내역, 지급 전표. 다 있어요. 경찰에 넘기면 끝이에요. 최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라는 영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내가 부탁했다고, 내가 시켰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영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먼저 부탁하셨잖아요.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소라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마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이름으로 받아오면 깔끔하대. 녹음된 소라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최강민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라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가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도진이었다. 엄마.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마리가 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도진은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했다. 녹음기, 서류들, 그리고 창백한 아내의 얼굴. 소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리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시켰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치매 증세 있다고 몰아갈 생각이에요. 녹음된 대화가 하나하나 흘러나왔다.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소라야, 내가 정말.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해서.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거짓말은 무너졌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자신의 결백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마리가 영순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영순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라운지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거나 수군거렸다. 하지만 영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라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최강민은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을 기댔다. 마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시청 신청서 사본이 맨 위에 놓였다. 이 필체 봐요. 각지고 또박또박하죠? 마리가 도진에게 말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건 소라 씨 글씨예요. 영순이 글씨는 둥글둥글한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도진의 손이 떨리며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박영순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만 확실히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 긴급 연락처 봐요. 마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한소라 10-XXXX-XXXX라고 적혀 있었다. 계좌번호는요? 마리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한소라 명의예요. 돈은 시청에서 이 계좌로 들어왔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체 내역을 따라 내려갔다. 이틀 후에 최강민 컨설팅으로 3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3번, 총 90만 원. 도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소라야, 이게 다 사실이야?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해. 내가 정말 엄마 이름으로 돈을 받은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라운지의 몇몇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카드빚이 너무 많았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감당해야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을 도용한 거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그냥 그냥 우리 엄마를 속인 거잖아.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최강민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은 뭐야? 이런 짓을 같이 한 거야? 최강민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저는 그냥 금융 상담을 해준 거예요. 복지금 활용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고. 복지금 활용? 명의도용을 알려준 거잖아. 도진이 한 발 더 다가서자 최강민은 더 뒤로 물러섰다. 저는 몰랐어요. 한소라 씨가 정당하게 신청한 줄 알았어요. 거짓말. 마리가 소리쳤다. 그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다. 방금 들었잖아요. 어머님 이름으로 받아오면 깔끔하다고. 당신이 한 말이에요. 최강민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출구 쪽으로 움직이려 했다. 어디 가요? 마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기세는 당당했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경찰? 소라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영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 경찰. 이건 명의도용이고 복지금 부정수급이야. 범죄란 말이야. 영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라야, 넌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는 온 가족 앞에서 도둑 취급받았어. 내 아들조차 날 의심했어. 영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마리가 핸드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명의도용과 복지금 부정수급 사건을 신고하려고요. 네, 지금 강남구 테헤란로. 네, 증거 다 있어요. 통화가 끝나자 라운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소라는 계속 울고 있었고
최강민은 출구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도망가지 마요. 영순이 최강민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꼬드긴 거잖아요. 복지금으로 돈 벌 수 있다고, 들키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녹음 다 돼 있어요. 변명 안 통해요. 도진이 다시 아내에게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카드빚이 얼마나 돼?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냐고. 500. 500? 500만 원?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5천만 원. 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5천만 원? 그 돈을 어디에 썼어? 투자했어. 최 대표가 좋은 투자처 있다고. 2배로 불려준다고. 도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마리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다. 최강민이 소라를 꼬드겨 투자를 시켰고 돈을 잃자 복지금까지 손을 댄 것이었다. 그 투자금은 어떻게 됐어?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 날렸어.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도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0분쯤 지났을까 라운지 입구로 경찰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젊은 남자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중년 여자 경찰이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마리가 손을 들었다. 저예요. 경찰들이 다가왔다. 마리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건넸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명의도용, 복지금 부정수급, 그리고 사기. 여자 경찰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관련자분들 모두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최강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상담만. 녹음 내용 들어보면 알겠네요. 일단 같이 가시죠. 남자 경찰이 최강민의 팔을 잡았다. 최강민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한소라 씨죠? 여자 경찰이 소라에게 물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수갑 채우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같이 가셔야 합니다. 소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도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소라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소라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다. 도진은 아내의 손을 놓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 저는. 영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도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제가 의심했어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엄마를 믿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은 속아도 진실은 안 변해.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니. 경찰들이 소라와 최강민을 데리고 나갔다. 라운지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영순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가 영순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영순아. 정말 잘했어.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억울함이, 분노가, 치욕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도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영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제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라운지를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영순의 마음은 따뜻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다. 이제 내 이름이 깨끗해졌어.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마리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집으로 향하는 길, 영수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처벌받을 것이고 아들은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억울한 사람을 구원한다. 영수는 그것을 이제 알았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영수는 말에 도진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맞은편 방에서는 소라와 최강민이 각각 따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영순 씨,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죠? 담당 형사가 물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다. 지난 토요일이요. 며느리가 생활보조금 받았다고 물어봤을 때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셨고요. 네.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 적었다. 한소라 씨가 어떻게 어르신 명의로 신청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 인증 같은 게 필요했을 텐데. 마리가 끼어들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몰래 인증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형사는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핸드폰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알고 있었나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소라가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공동인증서를 만들 수 있었겠네요. 형사는 메모를 계속했다. 옆방에서 소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른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담당 형사에게 뭔가 속삭였고 두 사람은 잠시 복도로 나갔다. 뭔가 나온 것 같네. 마리가 작게 중얼거렸다. 곧 형사들이 돌아왔다. 담당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박영순 씨, 한소라 씨 진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추가 혐의요? 영순이 물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한소라 씨가 어르신 명의로 받은 게 생활보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의료비 지원금 그리고 올해 초에 난방비 지원금도 신청했더군요. 영순의 눈이 커졌다. 그것까지요? 네. 총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모두 한소라 씨 계좌로 들어갔고 대부분 최강민 씨에게 이체됐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1년 넘게 우리 엄마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강민 씨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지금 재테크를 권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마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 사기꾼들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거잖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 명의도용, 복지금 부정수급, 그리고 사문서 위조.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럼 처벌은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소 징역 2년 이상은 예상됩니다. 최강민 씨는 주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도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가 최소 2년은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형사님, 제가 용서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친고죄가 아닙니다. 국가복지제도를 악용한 범죄라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은 그대로입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소라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내 아내잖니. 한나의 엄마고. 하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난 억울함만 풀고 싶었어. 복수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영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도진은 눈물을 훔쳤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다. 소라는 구치소로 이송됐고 최강민도 구속됐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도진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마리는 영순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다. 한나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딸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마리가 영순에게 물었다. 괜찮아? 응. 이제 좀 후련해.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두 친구는 서로를 껴안았다.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따뜻함이었다. 며칠 후 시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부정수급된 복지금 전액이 회수됐고 영순의 명의는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과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해결됐잖아요.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 주일 후 도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왔다. 엄마,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요. 그래야겠지. 한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엄마랑 같이. 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한나가 많이 힘들겠다. 네. 근데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낫죠. 한나한테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영수는 아들이 자랐다고 느꼈다. 아픔을 통해, 진실을 통해.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영순, 도진, 한나, 그리고 마리가 앉았다. 마리가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영수는 밥을 지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한나가 물었다. 도진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나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엄마가 잘못을 해서 한동안 집에 못 와. 한나의 눈이 커졌다. 무슨 잘못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 할머니 이름을 몰래 써서 돈을 가져갔어. 한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영순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순은 손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엄마는 언제 나와요? 한참 걸릴 거야, 한나야. 도진의 목소리는 슬펐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손녀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 한나야. 할머니도 내 편이야. 식사가 끝나고 한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리가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다. 영순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어. 후회는 안 해?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손녀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다. 하지만 아니, 후회 안 해.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복지금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명 복지금 재테크를 내세워 다수의 고령자 명의를 도용한 사기 조직이 검거됐는데요. 마리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이제 그런 거 안 봐도 돼. 응. 밤이 깊어갔다. 마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영수는 혼자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의심, 치욕, 분노, 그리고 진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이제 내 이름이 깨끗해졌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그것을 영수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도. 한 달이 흘렀다. 봄은 완연했고 아파트 단지 정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났다. 영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에는 마리가 빌려준 소설책이 들려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도지는 회사에 갔고 한나는 학교에 갔다. 이 조용함이 이제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디선가 튀어나올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는 책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마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다. 김치찌개 끓였어. 같이 먹자. 마리야, 맨날 가져오면 어떡해. 뭐 어때?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영수는 국그릇에 찌개를 담으며 웃었다. 우리 늙었지만 잘 싸웠지? 마리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70이면 뭐 어때? 머리는 멀쩡한데.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이긴 거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40년 우정이 만들어낸 신뢰였다. 그나저나 소라는 어떻게 됐어? 마리가 물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재판 결과 나왔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감옥 안 가? 초범이고 돈도 다 변제했다고 참작됐대. 그리고 내가 선처를 부탁했거든. 마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영순아, 내가? 응. 한나 때문에. 그의 엄마가 감옥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마리는 잠시 영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맘 알아. 근데 소라는 뭐래? 편지 왔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고. 영수는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하얀 봉투에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마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어머님께 감히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님의 이름을, 어머님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어머님을 도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다만 한나만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한나에게는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선처로 감옥은 가지 않게 됐지만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소라 올림. 마리는 편지를 접어 다시 영순에게 건넸다. 진심인 것 같네. 그랬으면 좋겠어. 도진이는 이혼 절차 어떻게 됐어? 진행 중이야. 빠르면 석 달 안에 끝난대. 그럼 소라는? 친정으로 돌아갔어. 당분간은 한나를 만나지 않기로 했대. 마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다 힘들겠다. 응.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거짓말로 유지하는 가족보단 낫잖아.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설거지를 하며 마리가 물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뭐 예전처럼. 도진이랑 한나 돌보고 너랑 가끔 차 마시고. 그것만?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하려고. 노인 상담 같은 거. 상담? 응.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가족한테 속고 이름 도용당하는 노인들 많더라고. 마리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 할까? 그래, 같이 하자. 두 친구는 손을 맞잡았다. 오후가 되자 한나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뛰어온 한나는 마리를 보고 인사했다. 마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한나야.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한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드릴 거예요. 영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림이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 가운데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나와 도진이 서 있었다. 하늘에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착하고 용감한 사람. 영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이 떨려서 그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한나야.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고마워서. 영수는 손녀를 꽉 껴안았다. 한나의 작은 체온이 따뜻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게 잘한 일이었다.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래요. 그래. 네.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억울함을 참지 않았을 뿐이었다.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손녀의 눈에는 자신이 영웅으로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시간 도진이 퇴근했다. 그는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뭘? 당연한 건데. 엄마. 응?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거짓말 위에 계속 살았을 거예요. 도진아,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앞으로 잘 살자.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는 영순, 도진, 한나 셋이 앉았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다. 진실 위에 선 가족이었다. 식사 후 영수는 거실벽에 한나의 그림을 붙였다. 할머니는 착하고 용감한 사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밤이 되고 영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다. 봄밤의 공기는 신선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마리의 문자였다. 내일 복지관 가자. 상담 봉사 신청하게. 영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도둑 취급받고 치매 환자로 몰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혔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이제 내 이름이 깨끗해졌어.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이었다. 박영순, 70년을 살아온 그 이름은 이제 도둑의 이름이 아니었다. 치매 환자의 이름도 아니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운 용감한 여인의 이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도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여보, 나 잘했지? 영수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사진 속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억울함이 아니라 되찾은 존엄의 시간이었다. 박영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당당히 살아갈 것이었다. 며칠 후 영순과 마리는 복지관을 찾았다. 상담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담당자가 물었다.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족관계 상담이요. 특히 노인 명의도용이나 금전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요즘 그런 문제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직접 겪으신 분의 조언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며 마리가 말했다. 영순아, 너 정말 대단해. 이런 일 겪고도 다른 사람 돕겠다니. 참았으면 계속 괴로웠을 거야. 싸웠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지관을 나섰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두 노인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박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도둑이 아니다. 치매 환자도 아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이다. 나는 박영순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영수는 미소 지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박영순, 잘했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영수는 웃고 있었다. 존엄을 되찾은 여인의 미소였다.